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카페에만 우리끼리 이제 볼 수 있게 좀 올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의 어떤 뭐 소설이고 가정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아마 회원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황은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백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것일 테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뉴스나 어떤 사람들의 심리 이것들은 자주 움직이지만 현재 백신은 만들어진 건 아직 없고, 그게 일단 팩트인 거죠. 뭐 미래를 예상하거나 어떤 희망을 뺐을 때, 그리고 경기 지표는 심리와 다르게 우려와 다르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어떤 실업 청구 건수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역시도 뭐 크게 뭐 시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떤 이슈들 뭐 이런 걸 보다는 우리가 자주 질문도 들어오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새겨서 뭐 감안하셔서 필터링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카페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뭐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사실 이쪽 관련해서 하반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많이 내용을 남기긴 했지만 하반기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튀어오르는 감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둘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를 떠나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지수에 큰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흔히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지금 펜이 없는데요.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모멘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어쩌다 뭐 모멘텀이 뭐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뒤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즉 가치평가상의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뭐 헛소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언제 쓰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는 이 두 가지가 뭐 대부분이겠죠. 이것이 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카페 글에다가 좀 올릴까 하다가 제가 뭐 글주변이 없고 하니까 딱 생각난 게 오늘 아침에 3프로TV에서 김우 상무님이 딱 아주 짧고 명쾌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은퇴도 안 하시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주식 투자의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음에 저의 어떤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밸류에이션. 또 한쪽으로는, 아니, 주가가 비싸든 싸든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모멘텀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입자를 볼 때 입자의 포지션, 그 다음에 입자의 모멘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레벨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방향성을 빼놓고 모멘텀 빼놓고 주가가 비싸다, 싸기 때문에 산다. 왜? 싸니까 올라가겠지. 비싸니까 떨어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비싸다는 이유로 떨어지거나 싸다는 이유로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이유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모멘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모멘텀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생겼어요. 떨어질 이유가 생겼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떨어질 이유가 생겼는데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이거는 그냥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떨어지는 모멘텀이 생겼는데 밸류에이션을 딱 보니 얘가 싸요. 싼데도 떨어질 모멘텀이 또 생겼어. 그럼 이거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모멘텀이 나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일단은 모멘텀. 네. 얼마나 크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막 크게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산다?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가치주가 올라갈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지. 모멘텀이 없는데 뭘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싸다는 이유로 그러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주식을 바라보는데 그런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게 초보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영상인데 아마 뭐 이해가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좀 의미를 부여해 보면 뭐 다들 아실 내용이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펜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밸류에이션 한글로 쓸게요. 그리고 모멘텀 이렇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란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있잖아요. 이 주가가 있는데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주가라는 것, 그쵸? 이 주가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뭐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입장,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기업의 실적은 뭘로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당연히 누군가 사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 수요자들은 뭐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일상, 생활에서 어떤 그런 소비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마트나 가볍게 이렇게 보는 이런 걸 통해서 저거 뭐지? 저거 괜찮은데? 나도 사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내 생활에 꼭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겼을 때 수요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갑이 열리면서 그 회사의 매출이 만들어지고 그 매출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결정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 안에 여러 변수들이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명확하지 않거든요. 주식 명확하면 너무 쉽겠죠. 그러면 뭐 누구나 뭐 다들 쉽게 주식하겠지만 이게 어렵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 이런 논리로 좀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과 이 회사의 실적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으로 이 회사를 평가했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 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 현재 주가는 2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 10,000원보다는 많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많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어, 계약이 될 것 같다. 그 계약이 굉장한 금액인데 그 계약이 되면 엄청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 좋은 분위기들,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뭐 분위기 혹은 그 힘, 강도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뭐 관성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인데 그런 어떠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그 모멘텀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쪽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뉴스들이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다시 밸류에이션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를 먼저 봐요.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고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 싸냐 안 싸냐를 그다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싸면 아니, 좋지 않은 회사는 싸봤자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좋지 않은 회사를 싸게 사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대신에 안전판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뭐냐면 현재 주가보다 월등히 싸다거나 한 30에서 50% 싸다거나 근데 그렇게 싸도 싸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김일구 상부님의 이야기처럼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수급이든 뭐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식이 올라갈지 모른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싼 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배당을 많이 주는지도 확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뭐 한 4, 5% 나오면 한 1, 2년 배당만 받아도 매년 4, 5%씩 배당만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를 좋은 회사를 아주 낮을 때 매수해 놓는다. 뭐 이런 의미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실 좋은 회사라는 어떤 것과는 좀 무관할 때도 있어요. 좋지 않아도 주가가 막 올라가면 관심이 가져지고 오히려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싸냐 안 싸냐에 그러니까 무조건 모멘텀 투자자라고 비싼 건 아니에요. 싼지 안 싼지의 평가보다는 현재의 어떤 수급과 패턴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모멘텀 밸류에이션 투자자들, 가치평가 투자자들이 아닌 모멘텀 투자자들은 즉시 혹은 지금도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투자자들은 어떤 배당이라는 것을 안전마진의 개념으로 많이 싼 것을 안전마진의 개념으로도 하지만 플러스 밸류에이션 배당이 있는 회사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당을 꼬박꼬박 주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도 풍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 보겠죠. 근데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으면 돼요. 희망, 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너무 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아, 이 회사 내년에 뭐가 될 것 같은데, 뭐 임상 성공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혹은 선거철에 많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모멘텀 투자라고 봐야겠죠. 말도 안 되는 뭐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자로서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와 밸류에이션 투자,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투자에도 함정이 있고, 이거를 흔히 우리는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싸다고 샀다가 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분명히 뉴스에 나왔는데 라고 샀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 먼저 볼까요? 밸류에이션 투자라고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싼 회사들 최근에 좀 많죠. 저희도 한 종목 보유하고 있어요.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저희가 이 회사, 이게 지금 보는 이 왼쪽 화면이 월간 차트인데요. 저희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한 18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언저리 때 매수를 했었나요? 저도 이제는 좀 가물가물한데요. 정확히. 이때 매수했었을 때 일본 사태가 터졌죠.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뭔가요? 그 사태,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일본과의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들이 올라가는 뭐 이런 장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번 쑥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 상황만 하더라도, 요 가격 근처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말도 못하게 싸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요 당시 때 PBR이 0.3배 정도 됐었고, 지금은 뭐 0.2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50% 정도가 회사가 가치가 쭉 빠져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 투자자의 입장은 50% 하락했어라고 보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회사가 50% 정도는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적정 주가까지 가려면 한 130% 정도는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5만 원짜리 지폐를,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저한테,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3만 원에 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3만 원을 주고 이걸 사겠죠? 이거 갖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5만 원에 어떤 무언가를 살 수도 있겠고 뭐 하겠 수 있겠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갖고 있던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나한테 7만 원에 팔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죠. 이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의 지폐가 3만 원이 됐는지, 지금 3만 원이 돼서 내가 살지 말지 고민할지, 혹은 7만 원이 됐을 때 누군가한테 이제는 팔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밸류에이션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점은 이 3만 원짜리가 언제 다시 5만 원 되고 7만 원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 투자자인 경우에는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인 거고요. 이게 3만 원짜리로 떨어지면 그냥 얘는 3만 원인 거예요. 그냥 3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3만 원짜리가 다시 5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면 그때 가격마다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그 지폐가
지금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그냥 7만 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5만 원이 적정한 가치인데 현재 7만 원이니 조금 비싼데 라고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5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사는 모멘텀 투자자는 왜 살까요? 이게 8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좋은 어떤 경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근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여기에 현재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는 거예요. 현재 1억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건설을 할 거래요. 건설을 할 건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 분양가를 현재 시세 한 1억 정도의 오래된 아파트고 시기가 지난 아파트인데도 1억에 팔리면 우리 분양가를 1억 살짝 넘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너네 안 돼. 분양가 상한제에 걸렸어. 7천만 원에 분양해.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졌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뭐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입주 조건의 위치에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왜 7천이지? 한 30% 싼가 보다 라고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7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겠죠.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 투자가 저의 논리엔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면 7천만 원의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서 청약을 할 수 있다면, 청약이 된다면 7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주변 시세만큼 3천만 원은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모멘텀도 있겠죠. 그리고 이 근처에 여기에 또 아주 뭐 교통 요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합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좋은 어떤 이런 살기 좋은 곳에 시세보다 싼 무언가가 있으면 이거는 싸네 하고서 사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가치 한 1억 정도 올라오면 뭐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억에서 1억 3천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 어떤 호재성 무언가가 있으면 뭐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멘텀 투자자들은 보통 1억 정도 언저리에서 조금 넘어갈 때 이제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다시 싼 걸 찾죠. 그리고 다시 저평가된 게 적정 가치로 올라오면 매도하고. 근데 모멘텀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말할 때 이 1억 혹은 이 언저리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시세대로 1억짜리가 있다가 7천이 확 청약에 당첨됐으면 이때는 사지 않고 있다가 올라가네? 라는 무언가를 보고 이 올라갈 때 어떤 소식에 의해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보고 매수를 하고 이 적정 주가라 무관하게 이 모멘텀이 해소될 때까지 꺼질 때까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혹은 이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만큼 투자를 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일구 상무님 말씀처럼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적정한 가치가 여기라고 봤는데 이 아래에서 밸류에이션이 있다. 이 회사가 1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5천만 원에 거래된다라고 하는 것과 거래될 때와 이게 적정 주가 1억인데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1억
5천에 거래될 때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겠죠. 왜냐면 과거부터 많은 어떤 통계를 보면 이 어떤 주가든 가격이든 길게 놓고 보면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적정 가치 주가로 적정 가치대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빠질 수 있는 거고 너무 떨어지면 오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는 사야 되는 좋은 조건이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악재든 어떤 안 좋은 모멘텀이 나와서 더 싸지면 이 적정 가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0% 올라갈 것이 여기서 따지면 뭐 한 70%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안 좋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지면 이때는 더 용감하게 사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막상 사고 났을 때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파는 고려를 하는 것이고 근데 너무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소한 어떤 모멘텀 안 좋은 뉴스 호재에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빠질 때 이 적정 주가만큼에서 여기서 빠지고 스톱되면 되는데 이만큼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사면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산 사람이 적정 주가인 1억에서 팔지 못하고 5천만 원까지 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좀 안정을 투자하는 원하는 사람들은 이 낮은 가격대에 좋은 회사를 사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적정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서 일단 사고 적정 주가에서 올라오면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데요. 보통 이제 특징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위치할 때는 리포트들이나 뉴스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만큼 오르기 시작해서 모멘텀 투자자들이 눈독이 들여질 때는 뉴스와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상회하는 어떤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일자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한 고평가 근처에 왔다 싶으면 일단 더 매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혹은 여기서 완전 매도하든지 혹은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싶으면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는데 보통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는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으로 매도를 좀 고려하는 것이고 매수는 주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저희는 같이 한다. 근데 기본적 분석을 6, 기술적 분석은 한 4 정도의 비율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수를 쌀 때 좋은 회사를 잘 해놔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적정 주가가 있고 고평가가 있고 저평가가 있을 때 우리는 낮은 가격에 분명히 샀는데 이게 언제 올라갈까를 알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봤더니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많이 올라가는 회사들을 봤더니 EPS가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그것도 한 20%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ROE가 윌리엄 오닐이 말했던 것처럼 ROE가 한 17 이상을 유지하는 회사들. 근데 이 ROE가 유지를 넘어서서 17에서 20으로 되고 25로 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이 고평가 라인을 넘어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운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어차피 주식이 다 뭐 명확하지 않은 게임이니까 다 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좋은 회사를 싼지 안 싼지를 먼저 봐요. 싼지 안 싼지.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근데 흔히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롯데쇼핑이나 흔히 말하는 자산주라든지 은행주들 이런 애들 다 돈 많거든요.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미래의 실적, 예상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 그리고 그 미래의 어떤 예상 실적들 중에서도 ROE와 EPS가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들을 찾는 거죠. 좋은 회사이면서 미래 실적도 밝은 애들, 그런 애들을 찾아서 적정 주가를 넘어설 때 한번 매도하고, 고평가 영역에서 모멘텀들이 확 붙어서 거품이 날 때 매도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평가주를 막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성장주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은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 거겠죠. 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냐면 좋은 회사를 뭘로 평가하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가치평가의 기준은 어떤 사람들은 매출과 그 회사의 주가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업이익을 몇 배 정도를 주가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순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수익률을 내주는지 ROE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유용한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ROE를 낼 수 있는지를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EPS에다가 PER을 곱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ROE에다가 PER을 곱해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명확한 해법, 정답이 있으면 주식시장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첫 번째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들.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회사의 자산도 보고 ROE도 보는, 그리고 매출도 보고, 사실 최대한 다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ROE와 EPS 실적들이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도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얘도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죠? 이 적정 주가를 우리의 어떤 가치로 구했는데 이 적정 주가 역시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바로 뜨는 뉴스와 차트, 수급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로 모멘텀 투자를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달콤한 희망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근데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뢰하는,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신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TV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문에서 이야기하니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어렵죠.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스로에 맞는 기준을 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차트를 정말 잘해야죠. 모멘텀 투자자들은 차트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차트와 수급으로 그 당시 때 심리 혹은 그 뉴스들을 어떻게 잘 녹여서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바쁩니다. 한시도 그 HTS에서 눈이 멀어지기가 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분산 투자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좀 빼야 되고, 마치 퀀트 투자자들처럼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외롭고, 왜냐면 내가 살 때는 아무도 좋은 뉴스를 내보내주지 않거든요. 외롭고 할 말도 없고 찾을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기 좋은 회사와 현재 모멘텀 투자로 알려진 회사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 현재 모멘텀 투자라고 하면 뭐 최근에 대장주겠죠. 네이버, 뭐 카카오, NC소프트. NC소프트는 근데 그렇게 요즘에 아무튼 비싸긴 하니까요.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LG화학도 모멘텀 투자의 한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들의 PER이 보면 네이버가 지금 한 50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한 70배 정도 될 거고, NC소프트는 20배가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게임주가 20배 넘기가 쉽지 않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0배가 정도가 넘어갔어요. LG화학은 한 40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셀트리온도 한 8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ER이 현재 포워드 PER이. 이거를 밸류에이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못 산다는 거죠. 근데 모멘텀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손이 빠르고 어떤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이 최근에 이 언택에 포함되어 있는 이 회사들의 그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은 계속 더 간다라고 보고 홀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얘네들도 제약바이오 역시도,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한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도 뭐 그렇게 보고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한다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 회사 중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SK텔레콤은 사실 저희가 한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7, 뭐, 요 언저리였나요? 그쵸? 이때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배당 한 6% 정도까지 나올 때, SK텔레콤도 좋은 회사인데 싸요. 싼데, 다행히도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5G라는.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더 떨어지기도 힘들 거고, 떨어져도 갖고 있으면 6%는 지금 한 5%가 좀 안 될 테니까 배당은 확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싸요. 근데 모멘텀은 좀 약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성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첨보라는 회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첨보라는 회사는 싸고 모멘텀도 있고 뭐 다 갖춘 회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 매수했던 인바디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확 싸졌어요. 근데 이 회사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모멘텀이 있든 없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큰 모멘텀이 안 나오더라도 다시 원래 위치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애들이 많죠. 코로나를 못 피해가는 회사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런 의미가 좀 느껴져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인터로죠. 뭐 이런 회사들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보유한 회사들 중에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는 분명히 쌌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모멘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솔케미칼의 적정 주가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고평가인 위치를 뚫고 가버렸어요. 일단 가치 평가로서는 좀 무의미해지는 어떤 단계를 넘어섰는데 반도체, 5G,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의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매도하진 않았고 마지막 매도 물량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최근에 TCK도 마찬가지예요. TCK도 충분히 비싸고요. 뭐 그래요. 뭐 그렇죠. 근데 또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 중에 컴투스라는 회사는 모멘텀은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싸니까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슬금슬금 막 이렇게 또 올라가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매도했던 썬데이 토즈 같은 회사도 분명히 엄청 쌌어요. 그러니까 한 많이 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애니팡4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싼 회사가 모멘텀 비스무리한 거를 살짝 만날 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대신에 그때 EPS와 ROE가 강하면 더 강도가 세게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것이고. 근데 적정 주가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매도할 사람은 매도하는 거고 물량을 줄이거나 홀딩하면서 추이를 보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별것도 아닌 내용 다 아실 내용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너무 싸요. 너무 싼데 딱히 올라갈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걱정돼요. 조금 너무 다 올라가 버린 거 아닌가라는 어떤 뭐 이런 것들. 뭔가 나올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반기는 크게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면 정말 사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적정 주가까지 더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안 나올 거예요. 한 번도. 분명히 뻔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격들이 그 반도체 가격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현물가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고정가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그것도 따라가기 이전에 벌써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배당을 가지고 뻔히 나올 어떤 모멘텀들을 기다리면 괜찮은 어떤 수요처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투자처가.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젠 같은 회사가 정말 아쉬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2만 원 정도 할 땐 정말 쌌어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됐을 때 매도합시다 해서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모멘텀이 확 생기면서 12만 원, 지금 18만 원까지 갔네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2만 원짜리가 18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투자자들은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위의 모멘텀은 좀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셀트리온도 보유하고 있다가 너무 일찍 매도한 감도 있고 그렇죠? 리노공업도 너무 일찍 매도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매도를 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밸류에이션을 좀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적정하게 매도했는데 난 또 싼 거 찾으면 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한스바이오메드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회사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일간 차트로 보면
요 언저리에선가 여기였었나요? 요 때인가 매수했다가 뭐 요 언저리에선가 이렇게 일찍 매도를 하고 나왔죠. 사실 큰 어떤 무언가도 없이. 근데 그거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악재와 함께 더 많이 싸졌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의 악재들이 조금 코로나가 주춤하고 조금 잡히나 마나 혹은 조금 어떤 안정세에 들어들면서 얘는 다시 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샀을 때는 실적이 왜 갑자기 안 좋아지지 하면서 갑자기 실적보다 주가가 비쌌는데 지금은 요때나 거의 뭐 주가 위치는 같은데 실적이 아래에 있었고 지금 실적이 위로 갈 것 같으니까 이때는 비쌌고 이때는 싸지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같은 주가 가격대인데 얘는 이때는 저평가고 이때는 고평가가 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함께 보면 달라지는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실적 평가하는 방식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피터 린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CPA 이의 그 첫 번째 그 시험 1차 시험 때 보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가치 평가의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CPA 그 1차 때 시험 그 교재 하나 보면 될 수 있고요. 혹은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혹은 증권 분석이라든지 뭐 요 정도 혹은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조엘 글린블란트라든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투자자들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뭐가 맞고 틀리다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존 보글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 혹은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퀀트 투자할래. 혹은 난 자산 배분할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이들 모두 다 주식 투자자에 대한 주식 투자의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도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야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전체를 사는 것 혹은 자산 배분을 하는 것 정도 혹은 이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이것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뭐 피터 린치 정도의 비계량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퀀트 같은 어떤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거의 최고봉에 이른 피터 린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있던지 혹은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또 누가 있나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고 책을 쓴 헝가리 무용수처럼 할 수도 있던지 혹은 뭐 어떤 뭐 터틀의 법칙을 쓴 요즘에 이렇게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터틀의 방식이라는 그 책처럼 할 수도 있고 뭐 빅터 스페란데오처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잭 슈에거처럼도 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 누군가 벤저민 그레이엄처럼도 할 수 있고 워렌 버핏처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시장 전체를 소유하든지 채권과 주식을 뭐 적정한 비율로 섞든지 혹은 금과 현금을 투자해서 더 넣어서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을 권해드리고 거기서 실력대로
뭐 모멘텀 투자든 밸류에이션 투자든 뭐 퀀트 투자든 뭐든 이렇게 변형하거나 조금씩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는 요쪽과 요쪽을 좋아하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주식은 밸류에이션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멘텀 투자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죠. 저희는 계속 갈 때는 뭐 차트를 보면서 계속 끝까지 홀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의 아주 많은 자산은 여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 자산 배분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퀀트 투자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면 퀀트로 나온 어떤 그 결과물을 또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감정적으로 이것이 조금 그렇다고 하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관을 개입하는 부분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두저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뭐 딱히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용어 정리일 겸,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나에게 맞는 방식은 뭘까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분명히 무언가는 찾을 텐데 시간이 걸릴 거라예요. 분명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때 동안은 안전한 투자를 하시고 비중을 낮게 유지한 상태로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좀 너무 길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뭐 카페에만 올릴까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뭐 가진 보유 종목들을 뭐 자세히 뭐 이렇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권하서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카페 유튜브에 같이 올려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다만 3프로TV를 이 영상을 썼으니까 뭐 지워지거나 뭐 경고가 유튜브에서 뭐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예,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벌써 7월 중반이 넘어섰는데요. 불안불안한 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긍정론자니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는 긍정주의자거든요. 왜냐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 없이 주식시장이 계속 발전할 거다. 시가총액들은 전부 커질 거다. 뭐 이런 어떤 희망 없이 주식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망은 아니지만 상반기보다 뭐 하반기가 나쁠 이유가 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예, 주말 잘 쉬시고, 저도 주말에는 영화도 한 편 보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